가끔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식 자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자식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가정 형편상 바로 취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지요. 산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졸업하고 막상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을 하고 보니 거기서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일할 줄도 몰라서 배우려고 사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죠. 아니, 반품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서 영수증 처리를 내야지. 이렇게 하면 정산이 안 맞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해줬구만. 아유,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 정자님은 뭐 경력도 없는 애를 덜컥 출근시켜선 아유, 다 내 일이네. 아유. 짜증스러운 사수의 말에 저는 주눅 들어 눈치만 봐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귀하게 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멸시받으면서 큰 것도 아니거든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실수한 건 제가 맞으니까 사수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채용을 해주신 정장님께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일은 할만해? 점장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던데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네, 감사합니다. 취직을 하고 3개월 정도 됐을까요? 어느새 저는 일을 거의 다 배워서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머리 없다고 핀잔 주던 사수도 더 이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죠. 일이 손에 익고부터는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손님들도 3개월이 되니 얼굴이 익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단골들도 생기고 마트 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도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청남아, 너는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그런 거. 정말? 그럼 03 파트의 민규 총각 어때? 민규 총각이 너한테 관심 있는 모양이던데. 저 아직 그런 거는 별로. 처음에는 제가 어리니까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대로 믿지 않았죠.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아니고 사석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대뜸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별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남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말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야, 민규야, 정남씨한테 고백했어? 아니, 아직. 이 자식, 너 마음 있으면 얼른 얘기해. 농산에도 정남씨한테 눈독 들이는 애 있더라. 뭐? 누구? 누구? 그러니까 얼른 얘기해서 침 발라 놓으라고. 너 빨리 안 하면 내 거 한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엄청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야, 말만 하면 뭐 다 되는 줄 아나 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침 발라 놓으라는 말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때 제 나이 겨우 20살인데 이성에 관심도 있었죠. 그래도 아무나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늘 여자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귀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었거든요. 마트에서 일을 한 지도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오전 근무를 해야 해서 일찍 집을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 하나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썬팅된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정남씨 타, 같이 가게. 아, 점장님. 아, 추워. 얼른 타. 아, 고맙습니다. 점장님도 오전반 근무라 출근하는 길이라며 제가 보여서 차를 멈췄다고 하셨어요. 아, 정남씨 집이 이 아파트구나. 나도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거든. 아, 그러셨어요? 오전반 출근할 때는 내가 태워다 줄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아니에요, 번거로우신데. 아, 저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여기 버스도 몇 대 없잖아. 괜찮으니까 같이 타. 점장님의 차 안에는 남자 향수 같은 좋은 냄새가 났어요. 바깥의 차가운 온도와는 달리 훈훈한 차 안 공기에 몸이 사르르 녹으니 왠지 기분도 좋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에 집중하는 점장님의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점장님이 남자로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와 점장님의 비밀 카풀이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이 알면 혹시나 구설수에 오를까 점장님은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에는 각자 집으로 가고 아침에만 카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의 출근길은 아주 편해졌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어차피 오는 길인데 뭐. 오늘도 수고해. 네. 점장님과 카풀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안 하던 화장도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서는 너 남자 생겼니? 안 하던 화장을 다 하고 다니고. 아니야 엄마, 남자는 옷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멋부리다가 얼어 죽겠다. 외투 두꺼운 거 입을 거예요. 어쩜 그리 눈치가 빠르신지 세상 엄마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장님에 대한 마음을 혼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동안 점장님도 점점 저와 같이 카풀하는 시간을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몇 마디 안 하셨거든요. 그랬던 점장님이 어느새 이동시간 내내 저와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점장님은 결혼하셨어요? 나? 아니, 안 했어. 정남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어요. 왜 없을까? 정남이 이렇게 예쁜데 대시하는 남자 없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남자들을 싫어요. 결혼을 안 하셨다는 정장님의 얘기에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나이였지만 그렇게 나이차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였죠. 그렇게 카풀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만 만났던 저희는 퇴근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점장님께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제 마음을 점장님이 받아주시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장에는 어느새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티가 났나봐요. 너 점장님이랑 사귄다며? 진짜야? 네, 언니. 그렇게 됐어요. 점장님 아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점장님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래? 하여간 그런 소문이 있어. 너도 나중에 한번 알아봐. 알았지? 그거 헛소문이라니까요. 언니, 그런 말 믿지 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있다니. 아무리 점장님이 인기가 없는 자리지만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죠.
제가 아는 점장님은 매너 있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걸 아시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 대신에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사귀는 것 뿐인데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밖에서는 친구들과 만나면 또 친구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바로 그 사람과 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사귀고 얼마 안 있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 가졌어요.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싶어서요. 약속한 날 제 친구들을 본다고 나름 캐주얼하게 옷도 챙겨 입고 애써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들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술자리가 영 분위기가 안 살았죠. 그 사람은 민망해하고 저는 친구들한테 화가 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너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저는 서운한 티를 냈어요. 정말 절친들인데 그날 그렇게 어색한 티를 내고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했던 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래, 그리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 34살이면 아저씨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늙은이 뭐가 좋은 거야. 진짜 너 이해 안 돼. 너희들 무슨 말을. 우리 오빠 늙은이 아니야.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친구들 눈에도 좋은 모습만 보여지길 바랬었나 봐요. 저도 알고 있었죠. 친구들 남자친구보다 내 남친이 좀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사랑 앞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알고 시작한 저는 더더욱 그런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땐 속이 상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아직 어렸고 남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때였으니 말이에요. 주위의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저희의 연애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과 연애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옷 중에서 최고로 예쁜 옷을 골라서 나름 화장도 신경 써서 나갔죠. 그날따라 그 사람도 엄청 신경 써서 나왔더라고요. 우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날? 오늘 우리 기념일도 아닌데 혹시 결혼식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고 운전만 하는 그 사람. 사귄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사람의 멋진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콩깍지였죠. 하루 종일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던지. 정남아, 너는 아직도 내가 좋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걸 물어봐요. 나도 네가 정말 좋아서 그래. 저녁을 먹고 야경을 구경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던 그 사람. 그러면서 자신도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에 제 가슴은 쿵닥쿵닥 뛰었어요. 그 사람은 잡고 있던 제 손을 가만히 놓더니 제 왼손에 반지 하나를 끼워줬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놀라서 쳐다봤죠. 그동안 흔한 커플링 하나 안 사줬지? 미안해. 커플링이야 안 해도 돼요. 매장에서 내가 점장이라고 너한테 부담만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남들 눈치 안 보면서 살자. 네? 나랑 결혼해줘, 정남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 사람의 청혼을 들으며 울었어요. 눈물이 그리 나더라고요. 왼손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껴져 있고 눈물 흘리는 저를 바라보며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저의 대답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좋아요. 이제 겨우 23살.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던 꽃 같은 나이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것도 첫사랑과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나 아쉽죠.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을까? 좀 더 다른 일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럴걸 하는 아쉬움들요. 내일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을까?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소개해줄 사람요? 누구? 내일 만나서 알려줄게. 집에서 저를 내려주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죠. 눈치에 부모님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굴 소개해준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의아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오는 길이 추웠지? 어서 와. 안 추웠어요. 그런데 이 애는 누구예요? 종민아, 인사드려야지. 네, 안녕하세요. 허정민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와 인사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저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자. 뭐 먹을래? 그 사람은 아이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식사부터 주문하더군요. 궁금증이 점점 의아함으로 그리고 답답함으로 변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왠지 그 아이가 누구일지 알 것 같은 예감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빠, 어서 알려줘요.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요? 그게 실은 내 아들이야. 네?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해. 네가 놀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한 말이 실은 사실이었던 거죠. 게다가 바로 어제 저한테 청혼까지 해놓고 이제야 아들의 존재를 밝히다니 순간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의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아이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짜장면 그릇만 뒤적이면서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 저 아이의 잘못은 아닐 텐데 괜히 아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지만 듣지도 않고 거길 빠져나왔어요. 길을 걷는 제 눈엔 눈물이 고였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건지, 그동안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도요. 저는 그날 몸살이 나버려서 며칠 일도 못 가게 되었어요. 저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컨디션을 회복하고 내일은 출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밤에 그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정남아. 네. 나 너네 집 앞이야. 잠깐 나올래? 꼴도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와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네가 떠날까봐 말을 못했다.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쩌다 아이가 생겼어. 나는 아이와 여자친구를 책임지려고 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우선 아이 먼저 출산하게 됐지. 그런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담담하게 얘기를 꺼내려는 그 사람, 아이의 엄마는 출산 후 갑자기 떠나버렸대요. 그녀도 어린 나이였기에 아이를 돌보는 걸 너무나 힘들어했다면서요.
아이 엄마가 사라지고 나자 그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결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는데 저와 사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정남아,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나 우리 종민이 키우면서 한 번도 결혼할 생각 안 했어. 하지만 너는 놓치고 싶지도 않아. 제발 나를 받아줘.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새 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를 향했던 원망이 어느새 안타까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리고 그를 받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8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시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의 단호한 모습에 두 분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저는 저보다 14살이나 많고 애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과 반대로 또 두 손 들고 저를 반겨주셨어요. 세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는 상혁이가 호래비로 늙어 죽을 줄 알았어. 진짜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시며 눈물도 보이셨어요. 그 모습만 봐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손주가 너무나 예쁘셨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혼 한번 못하고 애아빠가 된 아들 팔자에 정말 기가 차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저를 잘 따라줬어요. 8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나도 잘 부탁해. 그런데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안 힘들어? 저 산타 할아버지께 매번 기도했어요. 엄마를 만들어 달라고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엄마는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에요. 선물요. 엄마를 선물해달라고 빌었다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수록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 와닿았을 텐데, 친구들과 자신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왕이면 아이가 저 때문에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려고 부단히 애썼고요. 결혼하고 1주년이 됐을 때 저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이가 생겼거든요. 동생이 생겼다고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딸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동생을 보면서 신기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뺏어간다고 싫어할 수도 있었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이 해겨나 다칠까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돌보는 걸 도와줬지요. 종민아, 친구들이랑 놀고 오지 그러니? 엄마, 나 수민이 보고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손가락 봐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종민이는 동생이 생긴 게 좋아? 그럼요, 내 동생이잖아요. 예쁜 내 동생. 동생을 아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0대 중반. 남을 배려하면 얼마나 배려하겠어요. 마음 그릇이 그리 크지 못할 때라 아들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성에 안 찰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는 서운한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웃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슬픈 일도 불행한 일도 그 순간엔 모두 비껴간 듯이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지나가고 저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의 외도였죠.
갓 20살 된 저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면서 인생의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한 저에게 그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정남아, 나야 정혜. 정혜야, 점심은 먹었어? 예, 지금 점심이 문제가 아니야. 응? 왜 그래? 동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화기 넘어 들리는 친구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걸 알겠더군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내가 어제 낮에 우리 기훈 씨랑 모텔을 갔는데 우리 앞에 먼저 들어가는 커플이 있어서 보니까 글쎄 너희 남편이더라고.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던데? 우리 애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말이야.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있을 시간에 남편이 웬 여자랑 모텔이라니요. 친구의 전화를 끊고 기운이 빠져서 한참이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니. 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친구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 직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자니 혹시나 아닐까봐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의심을 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증거를 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있잖아, 나 여자 있어. 뭐라고? 알고 지낸 지는 좀 됐어. 한 3년?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누님인데 어쩌다 만나게 됐거든. 마치 새로 사귄 친구를 소개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꺼내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좀 외로웠잖아. 당신은 애들 본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당신 이제 완전히 아줌마 다 된 거 알지? 솔직히 당신 보고 있으면 생겼던 욕구도 없어져. 지금 나 때문에 당신 바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고. 50이 다 된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랑 같이 있으면 있던 욕구도 없어진다니요.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집에 애가 둘이야. 종민이는 이제 고2라고. 내년이면 대학 입시 준비도 하고 돈 들어갈 일도 숱한데 딴 년이랑 바람 피울 정신이 있어? 몰라. 나도 20살 때부터 내 인생 하나도 없이 가족들한테 헌신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싫다.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어. 압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라곤 죄다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누구는 그렇게 안 사나요? 누구는 가족을 위해 희생 안 하고 사나요? 마치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는 게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나 집 나갈 거야. 뭐라고? 누님이 같이 살재. 나도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어. 이혼 서류는 내가 만들어서 줄게. 도장이나 찍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남의 얘기로만 들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수습할 정신도 없이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을 만들어 와서 저에게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가서 자기 옷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매달렸죠. 어딜 가려고?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랑 애들은 어떡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얘기해요. 네? 여보, 이러지마.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아이씨, 이거 놔. 못 늘어진다고.
왜 이러는 거야, 거머리처럼? 그 사람은 저를 떨쳐내려고 발버둥 쳤고 저는 매달려서 방바닥에 이리 쿵 저리 쿵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종민이 왔냐? 아빠 지금 집 나간다. 너는 할머니 집에 가 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종민 아빠, 이것 좀 놓으라고 이년아. 그 사람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옆으로 밀쳤어요. 그 바람에 저는 나가 떨어졌죠. 그 모습에 놀란 아들이 저에게 쫓아왔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 괜찮아요? 종민아, 어쩌면 좋니? 남편은 저와 아들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딸아이가 곧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도 애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뭐에 씌인 사람처럼 너무나 낯설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잠도 제대로 못 잔 저는 멍하게 그를 쳐다봤죠. 하고 있는 꼬라지하고는 정신 차리고 여기 도장 찍어. 당신은 애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 내가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나 당신이 알던 그 찌질했던 허상혁이 아니야. 한번 살다 갈 거 나도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어. 마침 기회가 온 거고 나는 잡았을 뿐이야. 그럼 나랑 애들은요? 우리는 어떡해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야. 살 방도는 각자 찾아야지. 애들 양육비로 집은 넘겨줄게. 그걸로 우리 관계 정리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집까지 넘겨준다고 하니 제대로 물은 모양이었어요. 애들 얘기가 나오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모질게 굴어도 애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두말하지 않고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인간과는 이제 끝이다. 마음을 먹으면서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동안 폐인으로 있었어요. 의심이라고는 바늘구멍조차 없이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은 현실은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충격을 받았죠. 둘째 수민이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머리도 굵은 종민이는 사태를 파악하고 조용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시기에 아버지라는 인간은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었죠. 양가 집안 어른들도 난리가 났어요. 특히 친정에서요. 하지만 이미 다 결론이 나버린 상황에 뭘 어찌할 수도 없이 속만 다 하셨어요.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었죠. 게다가 시댁에선 본인 아들이 저지른 상황이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발하시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연락을 끊으셨어요. 차라리 저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안 보는 게 더 속이 편했어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가족은 모두 있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슴 아프고 눈물도 좀 흘렸지만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저는 요양사 자격증을 먼저 땄습니다. 결혼하고 그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기에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시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반이 있어서 거길 통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는 어려웠어요. 전문 용어도 많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한 번에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로 취업을 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 일일이 챙겨드려야 하고 또 특유의 냄새까지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괜찮으셨던 분이 오늘 돌아가시는 일도 종종 있어서 사람이 죽는 모습도 봐야 했죠.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평생 볼 일이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힘들었던 마음을 많이 추스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만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눈을 돌리니 감사하게 생각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제 상처만 들여다봤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속도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렇게 뒤는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애들만 보면서요. 정신없이 지내면서 5년 정도 지났을까? 모질게 저를 떠났던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해줬던 누님한테 버림을 받았다면서요. 버림받은 지 좀 됐던 모양인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나타난 남편. 이제 나이도 많아 어디 일자리도 제대로 없는 데다 신불이라 취직도 어렵다면서 한 번만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그 인간 면상을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짓골로 나타난 모습에 매정하게 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입구방에서 당분간 지내라고 했는데 그게 그만 눌러앉게 돼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들은 너무나 미운 아버지지만 노숙자꼴로 나타난 모습에 마음이 아팠었는데 제가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 자란 아들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말하는데 그 모습에 더더욱 매몰차게 못했습니다. 딴에는 핏줄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싶은 게 저 인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더 꼬일 것도 없다 싶었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질기고 질깁니다. 지독하게요. 아들은 대학도 안 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가게에 가서 일을 배우더니 다음엔 자기 장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첫 장사는 쫄딱 말아먹었어요. 빚도 좀 지고요. 자신있게 시작한 일인데 쫄딱 말아먹으니 저한테 면목이 없던지 한동안 기죽어 지냈어요. 종민아,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걸로 기죽을 필요 없어. 안 되면 또 해보면 되지. 응? 네, 엄마. 엄마, 고맙습니다. 아들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배운다면 남 밑에 들어가서 정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일을 배우더라고요.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다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깃집이었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게 보상을 받듯 드디어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종민아, 어쩜 이런 날도 다 있다니? 그러니까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잘 잡아주셔서 제가 마음 잡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 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네가 알아서 한 거지. 엄마, 이제 요양사 일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부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었고,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했었는데 고생만 하던 제 인생이 아들 덕분에 호강하며 살게 된 거죠.
아들은 계속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일하던 사람이 놀면 병난다고 선뜻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좀 힘들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돈이나 벌지 싶은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엄마, 전 그러시면 제 집 관리 좀 해주세요. 나 바빠서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엄마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 알고는 자기 집 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잠만 자고 나가기 일쑤였거든요. 가볍게 먹을거리라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그것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양사 일보다 100배, 1000배는 편했죠. 그래서 아들 말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아들은 굳이 용돈을 챙겨줬어요. 너무 고맙게요. 일주일에 3번 아들 집에 가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먹을거리도 챙기고 청소도 해주고요. 그날도 정리를 해주는 날이라 아들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젊은 여자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아, 누구시냐고요? 그 여자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뵙네요. 저 종민이 엄마예요. 네? 종민이는 우리 아들인데 당신 누구? 아, 종민이 엄마요? 순간적으로 아들의 생모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종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뭐 엄마가 아들을 돌보는데 감사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아, 그렇군요. 오늘은 제가 집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 그냥 가셔도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인데. 저는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을 나서는데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죠. 이렇게 두근거리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마주친 건 일부러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죠. 당신 알고 있었어요? 뭘? 종민이 생모요. 아, 그 여자. 남편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안 순간 저는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이 인간아. 도대체 나를 몇 번이나 먹여 속이 풀리겠어. 아니, 얘기하면 당신 속만 상하니까 그러지. 아파. 그만해. 아유, 내 팔자야. 이 화상. 어휴. 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머리가 지끈거려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잠시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민아, 오늘 집에 갔다가 네 엄마 만났다. 아, 그러셨어요? 뒷말이 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이 나한테 말하기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만 끊자. 저녁 챙겨 먹고. 네, 어머니. 어머니.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랄 같은 남편이 나를 떠날 때에도 이 정도의 상실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슴에 구멍이 뻥 하고 생긴 것 같았어요. 내 속으로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으로 키운 아들인데 잘 키워놨더니 생모가 와서 가로채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전화를 그렇게 끊었는데도 저희 집에 발걸음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없었죠. 제가 왜 끙끙 앓는지 아는 남편은 곁에서 속만 긁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서 키웠어도 그 둘은 핏줄이야. 어디 핏줄보다 진한 게 있으려고. 이제 종민이한테 신경 끄고 나한테나 신경 써줘. 요즘 나도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보약이라도 한 재 해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끄러워요. 저리 안 가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더만 딱 그 짝이었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끼고 살고 있으니 제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제 속만요. 나 요 앞에 마실 좀 다녀올게. 배고프면 반찬 꺼내서 밥 먼저 먹고 있어. 신경을 건드리는 남편은 동네 남자들이랑 바람 쐬고 온다고 나가고 혼자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멀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 딸이 저를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서 뭘 좀 만들어 놔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지요. 수민이가 벌써 왔나?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누구세요? 저예요. 목소리가 낯설지 않은 여자 목소리. 아들의 생모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집엔 어쩐 일이에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날 다시 본 생모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거짓골로 하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우리 종민이 놔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종민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애가 중했으면 엄마 품이 필요할 때 나타났어야지. 이제 다 커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다시 나타난 저희가 뭐예요? 그리고 애가 물건이에요? 주긴 뭘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생모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생모랍시고 같은 핏줄이랍시고 아들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게 정말 마음에 너무나 안 들었어요.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 같았죠. 안 그래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어요. 둘이서 한참 말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 미친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야, 이년아, 내 자식 뺏어가 놓고 지금 내 아들 돈으로 호강하니 좋으냐, 이년아? 뭐라고?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순순히 우리 아들 포기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절대로 어림없어. 나도 아들 덕 보면서 살 거야. 너한테 안 뺏겨. 살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갑자기 저에게 들러붙어 있던 여자가 휙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눈을 떠보니 제 앞에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아들, 네 엄마는 나야. 저 여자가 아니라 내가 네 친엄마라고. 미친 생모는 자기가 엄마라면서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은 제가 괜찮은 걸 확인하더니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엄마는 이분이에요. 나한테 엄마는 이분 한 분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소리 이제 그만해요, 당신. 내가 경고했지. 그냥 떠나라고. 우리한테 떨어지란 말이야. 거머리처럼 굴지 말고.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기 생모를 만나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저의 오해였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소가리를 얼마나 했던지. 내가 돈 줬죠? 그거 가지고 그냥 떠나세요. 나 더 이상 당신 안 보고 싶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아들의 생모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아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오해로 속상했던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한테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제 곁에 계셔주신 분, 그분이 진정 제 엄마죠.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새 듬직하게 커준 아들은 어릴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위로하고 감싸줬어요. 우리가 함께 보내온 시간이 만들어준 핏줄보다 진한 모자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또 다른 걱정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평생 배필을 찾는 일로요. 도통 여자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 아들이 노총각으로 평생 있을까봐